두바이 현지는 끝도 없는 미사일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186발, 순항미사일 8발, 드론 812기가 동시에 중동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 멈추고 수십만 명이 갇혔고 국제금융 도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 방공망이 90% 이상을 요격해냈고 그 중심에는 한국산 천공2가 있었습니다. 약 60발을 발사해 96% 요격률을 기록했고 미국 패트리엇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세계 최상위급 성능을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을 얕보던 국제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남의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도시의 하늘을 지키는 나라로 변모한 대한민국.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밤 두바이 하늘 한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두바이 국제공항 제3터미널. 밤 11시를 향해 가는 시간이었지만 공항은 한낮처럼 환했습니다. 유리병 너머 활주로의 붉은 유도등, 면세점 진열장의 금빛 시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마지막 비행기를 놓칠까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분 뒤 하늘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요. 엘리아스 로렌초는 탑승구 맞은편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47세, 스페인 출신 국제안보 칼럼니스트. 그는 셔츠 소매를 2번 접어 올린 채 오래된 가죽 수첩에 몇 줄을 적다가 멈췄습니다. 사우디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기는 결국 돈과 외교의 언어로 결정된다는 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아스에게 한국 방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공급자일 뿐 질서를 바꾸는 주역은 아니었습니다. 4년 전 UAE가 한국산 방공 체계를 도입했을 때도 속으로 비웃었죠. 싸니까 샀겠지. 그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천장 스피커에서 길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광판의 항공편 정보가 일제히 빨갛게 변했고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들이 순식간에 취소로 뒤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아이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너무 빠르고 긴장한 목소리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공항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 엘리아스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전쟁을 너무 오래 기사로 다뤘습니다.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갔죠. 높이, 간격, 각도, 폭발까지의 시간차. 첫 번째 섬광은 창밖 아주 높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번개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2초쯤 뒤 둔탁한 소리가 공항 유리벽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삼키듯 움찔했습니다. 두 번째 섬광은 더 낮았습니다. 이번엔 거의 동시에 충격이 전해져서 공항 외벽을 거대한 망치로 두드린 것 같은 떨림이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활주로 쪽 직원들이 허리를 숙인 채 뛰기 시작했고 탑승구 앞줄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엘리아스는 유리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알아챘습니다. 폭발 높이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높은 층, 도시 초고층 빌딩보다 겨우 조금 높은 층,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층. 하늘이 세 겹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아스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상층 1회, 하층 1회, 중층 반복.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 묻혀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22년 계약 기사. 한국산 중거리 방공 체계. 천궁이. 그 이름이 떠오르자 엘리아스는 자기 생각을 스스로 비웃으려 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섬광이 터졌습니다. 정확히 중간 높이였습니다. 불빛색도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차가운 백색이 아니라 어딘가 주황이 섞인 짧고 날카로운 파열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이상하게 한 박자 느리게 뛰었습니다. 설마 저게 정말 그건가? 뒤쪽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벽에서 떨어지세요.
지하 대피 구역으로. 마리암 하디드였습니다. 공항 위기관리 책임자. 36세, 긴급 유도조끼를 입고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아스는 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기사로만 다루던 것이 이 밤에는 사람들의 머리 위 몇 초 차이 생존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섬광. 모두 서로 다른 높이에서 터졌습니다. 그는 수첩에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간 간격, 폭발 높이, 빛의 색깔.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간격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층은 달랐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터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높이를 집중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요. 엘리아스는 20년 가까이 중동 무기 거래와 방공망을 추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무기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사는 솔직히 빠르게 크는 제조국 정도로만 봤습니다. 정교한 실전 체계를 만들 수준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늘은요? 여섯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충격파가 밀려왔고 유리창이 미세하게 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섬광. 모두 중간층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저 높이는 한국이 지키고 있다고요. UAE가 4년 전 도입한 천궁 2체계. 그가 가격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비웃던 그 무기가 지금 이 도시의 허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마리암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엘리아스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한 번, 낮은 곳에서 한 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달아 두 번. 세 층의 폭발을 거의 한 화면에 담듯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상층은 미국, 하층도 미국. 그런데 가장 바쁘게 도시의 허리를 지키는 것은 한국. 엘리아스는 마침내 대피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미사일 한 발도 없던 나라가, 남의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도시의 한가운데를 지키는 체계를 만들게 되었을까? 지하 대피소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엘리아스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중간층. 한국. 천궁이. 확인 필요. 그 문장 아래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을지도 모른다. 장면은 두바이 공항 바깥의 혼란에서 며칠 전 사막 외곽의 조용한 방공기지로 넘어갑니다. 낮 기온은 사람의 생각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모래를 얇은 칼날처럼 장비 틈새로 밀어넣었죠. 윤서진은 헬멧 아래로 땀을 흘리며 레이더 진단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39세. 한화시스템 협력통합팀 소속. 체계통합 엔지니어. 그녀는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에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화려한 군복도 카메라를 향한 미소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십 개의 신호선과 데이터 흐름, 연동 지연 시간 수치에 집착했죠.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보다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가게 만들기. 직전에 보이지 않는 대화가 그녀의 전장이었습니다. 오마르 알누아이미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UAE 방공작전 장교. 41세. 침착하고 실무형이었지만 한국팀을 처음부터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브리핑 자료보다 마지막 순간 장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섭씨 50도까지 오차 범위 내입니다. 모래가 레이더 표면에 쌓이면요. 매일 점검합니다. 센서 민감도 체크도 2번씩 돌립니다. 미국 체계와 정보 교환 지연이 3초만 생겨도 여기서는 도시 하나가 늦습니다. 윤서진이 처음으로 오마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마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에게 이 일은 단순한 해외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세대가 국방 관련 하청 현장에서 평생 남의 걸 조립만 하다 끝났다고 자주 하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비 성능보다도 연결에 집착했습니다. 미국의 상층, 미국의 하층, 그리고 한국의 중간층이 정말 한 팀처럼 작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중간층은 언제나 얕보이기 쉬웠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최고도 아니고 최하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중간층 하나 때문에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윤서진은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틈이 생기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기지막사에서 윤서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연동체계 점검 리포트를 작성하던 중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도현이었습니다. LIGNX1 출신 요격체계 시험 전문가. 52세. 그는 한국에서 시험장 시절을 버틴 베테랑이었습니다. 서진 씨, 사막 환경은 어때요? 윤서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할만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기억하세요. 잘 맞는 미사일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안 맞으면 안 되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체계가 대단한 거예요. 윤서진은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최도현은 1990년대 말부터 철매 2와 천공 개발 현장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문 인터뷰에 잘 나오지 않는 전형적인 현장형 인물이었습니다. 실패한 시험 발사를 너무 많이 봤고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체계와 한국 천공2 체계가 정보를 주고받는 훈련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가상의 표적들이 떴습니다. 서로 다른 높이, 서로 다른 속도로 접근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숨을 죽이고 데이터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상층 표적은 패트리엇이 잡았습니다. 하층 표적도 패트리엇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층. 천공2의 레이더가 포착했고 정보가 즉시 전체 네트워크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차 시간 1.3초. 허용 범위였습니다.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3초는 훈련에서는 괜찮지만 실전에서는 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코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어디서 지연이 생기는지 찾아냈고 신호 경로를 재조정했습니다. 다음 날 훈련에서 오차 시간은 0.9초로 줄었습니다. 오마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여기 남을 생각인 것 같군요.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장비를 넘기고 떠나는 게 우리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날 밤 윤서진은 기지 밖을 걸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믿을 수 없이 맑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언젠가 진짜 위협이 올 거였습니다. 그때 천공2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설계한 연동체계가 실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윤서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UAE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걸로요.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고생한다. 조심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윤서진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의 것을 조립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금 우리 것을 세계에 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 사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중간층이 있었습니다. 그 층을 지키는 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요. 공항 내부의 공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질서 있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비명이 컸지만 몇 차례 폭발이 이어지고 나면 오히려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는 것을요. 울음을 참느라 어깨만 들썩이는 아이. 기도문을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멈추는 노인.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아내. 긴급 유도조끼를 입고 뛰는 마리암의 구두 소리.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파티마 알수아이디는 공항에서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던 가족 옆에 우연히 서 있었습니다. 29세, 소아과 의사.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먼저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귀를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마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밖을 보지 마. 내 얼굴만 봐. 바로 그 순간 창밖 중간 높이에서 또 하나의 요격 섬광이 터졌습니다. 유리벽이 떨렸고 아이의 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파티마는 하늘의 기술은 몰랐지만 직감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가 방금 누군가의 죽음을 지웠다는 것을요. 엘리아스는 대피 계단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관찰자였지만 더 이상 차갑게만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딸 소피아의 부재중 통화가 6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지금 통화를 시작하면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늘 남의 도시, 남의 밤, 남의 사망자 숫자로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 숫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중간층 요격 빈도 상층 대비 3대1.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중간층이 비어 있었다면요? 만약 UAE가 한국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 공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간 높이였습니다. 엘리아스는 확신했습니다. 도시의 가운데를 지키는 것은 한국이라고요. 같은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카말 파라디는 공격 흐름을 보며 조급해졌습니다. 54세, 이란계 군사전략가. 그는 공격 설계 측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계획한 것은 상층과 하층의 과부하를 노린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중간층은 비어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설령 있어도 다국적 연동체계는 실전에서 흔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중간층에서 너무 많은 요격 신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카말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특별히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중거리 방공체계는 미국 체계의 보조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는 처음으로 한국 체계의 존재를 계산해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중간층이 생각보다 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카말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상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암은 탑승구를 하나씩 점검하며 뛰었습니다. 대피가 완료된 구역,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구역. 그녀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한 구역이라도 놓치면 그곳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제2구역 대피 완료. K구역 이동 중. 무전기에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마리암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L구역은요? 아직 15명 남아있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바로 그때 아주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공항에서 3km쯤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도 온전했습니다. 마리암은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하늘 위에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요. 엘리아스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마침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피아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질서를 만든다는 믿음. 후발국은 결국 보조제라는 믿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밤하늘 앞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11번째, 12번째, 13번째 섬광. 모두 중간 높이였습니다. 엘리아스는 수첩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미사일 한 발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도시의 허리를 지키는 체계를 만들게 되었는가? 그 질문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파티마는 아이를 안고 지하로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군사적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압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계속 터질 때마다 우리가 몇 초씩 더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 몇 초가 모여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엘리아스는 대피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섬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지하 대피소. 사람들의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엘리아스는 구석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약했지만 검색은 가능했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 역사. 화면에 몇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그는 첫 번째 링크를 눌렀습니다. 한국 방산사 연구자 한지우의 논문이었습니다. 33세, 차분하고 사료 중심의 연구자. 그녀는 한국 방공사와 미사일 개발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공장은 적고 도로는 거칠고 기술자는 모자랐습니다. 하늘은 늘 남의 무기에 기대어 지켜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방공 미사일은 분명 나라를 지켜주는 우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 손잡이는 한국 손에 없었습니다. 쏘는 법은 배워도 속을 뜯어보고 고치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한지우는 논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있었지만 하늘을 지키는 방식은 우리 것이 아니던 시절. 엘리아스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자신이 유럽에서 배운 국제 질서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강대국이 만들고 약소국이 빌려 쓰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던 시절.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빌려 쓰지 않겠다고요. 철매 2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부 기술을 들여왔지만 그건 교과서 몇 장을 넘겨받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건 결국 한국 연구진의 몫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개발 현장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시험장, 먼지 뒤집어 쓴 연구원들, 실패한 발사 뒤의 침묵, 화려한 발표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신 종이에 손으로 적은 계산과 타는 냄새, 실패 보고서를 다시 읽는 밤이 있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천재가 발명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래 버틴 이야기였습니다. UAE 사막기지 며칠 전 윤서진은 최도현과 영상통화를 했었습니다. 선배님, 궁금한 게 있어요. 말해봐요. 철매 개발할 때 포기하고 싶었던 적 없었어요? 최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죠. 시험은 실패하고 예산은 모자라고 밖에서는 왜 돈을 낭비하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계속했어요? 최도현이 윤서진을 봤습니다. 서진 씨 아버지 세대가 뭐라고 했는지 알죠? 네. 우리는 늘 남의 걸 조립만 한다고요. 맞아요. 그 말을 끝내고 싶었어요.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성공한 발사는 뉴스가 되지만 실패한 수백 번의 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밤들이 쌓여서 지금이 됐어요. 엘리아스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은 한 번의 천재적 도약이 아니라 조용한 집념의 누적이었다는 것을요. 백곰에서 철매 1호, 철매 2에서 천궁으로, 천궁에서 천궁2로. 각 단계마다 세계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기술이 충분할까? 실전에서 작동할까? 하지만 한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들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명했습니다. 엘리아스는 대피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하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간격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약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방어가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빌린 무기에서 출발해 스스로 하늘을 만드는 나라. 60년이 걸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기자인가 봐요.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드리안 페레즈. 34세, 멕시코 출신 국제뉴스 채널 특파원. 네. 안보 칼럼니스트입니다. 저도 기자예요. 근데 지금은 기사 쓸 기분이 아니네요. 엘리아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요. 그래도 궁금하진 않아요? 왜 같은 밤 어떤 하늘은 버텼고 어떤 하늘은 무너졌는지. 엘리아스는 아드리안을 봤습니다. 궁금하죠.
그리고 어쩌면 답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뭔데요? 한국입니다. 아드리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요? 네. 이 도시 한가운데를 지킨 건 한국 무기였을 겁니다. 엘리아스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는 바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고요. 2000년대 초반 한국 어느 시험장. 최도연은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발사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 철매 이 사업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최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2, 1. 발사.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굉음이 시험장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레이더가 추적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00m, 300m, 200m. 그리고 빗나갔습니다. 최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냥 미국산 더 사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길을 갑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최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남의 것을 빌려 쓰는 나라로 남는다는 것. 밤 연구실. 젊은 연구원들이 캔커피를 들고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화면을 스크롤하고 계산을 다시 하고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최도연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큰 소리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욕먹어도 자기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UAE 사막기지 현재. 윤서진은 레이더 화면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시스템의 뿌리에는 최도연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패를 견디고 비난을 견디고 의심을 견딘 사람들이요. 그녀는 화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체계는 부품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었습니다. 최도연이 말했던 것처럼 레이더가 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다른 체계에 제때 닿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윤서진은 연동에 집착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과 한국 천궁2가 한 언어로 말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녀의 전쟁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천궁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컨설턴트 빅토르 쉐르만은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발국은 장비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와 네트워크, 연동 체계는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는 악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질서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아스 역시 예전에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들렸습니다. 같은 유럽권 전문가였던 빅토르의 말이 두바이 밤하늘의 섬광 앞에서 점점 낡은 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천궁에서 천궁2로 개량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사거리가 늘었고 정확도가 높아졌고 연동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단하다만 외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18년 가까운 인내의 총합이었다는 점입니다. 최도연은 이제 52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발사만 기억하지 마세요. 실패한 밤들도 기억하세요. 그 밤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윤서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후배들에게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립하던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로 왔다고요. 대피소에서 엘리아스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지우의 논문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어떤 나라의 기술력은 천재 한 명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수천 번의 밤으로 만들어진다. 엘리아스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드리안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방산 연구자의 말입니다. 기술력은 포기하지 않은 밤들로 만들어진다고요. 아드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그리고 사실인 것 같아요. 엘리아스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끝내 자기 체계를 완성한 나라. 60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다. 폭발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안 사람들이 조금씩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리암이 무전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상황 종료 신호 확인. 모두 안전.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엘리아스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누군가 시간을 벌어주었다고요. 그 누군가는 화려하지 않았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 일을 해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2022년 두바이 엑스포. 전시장은 유리와 금속, 조명과 인파로 번쩍였습니다. 각국 방산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미래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아스는 그때 취재차 그곳에 있었습니다. UAE가 한국산 중거리 방공 체계를 대규모로 계약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부유한 중동 국가가 왜 전통 강국이 아니라 한국을 택하는가? 그 질문이 그때는 기사 제목용 흥미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무지를 증명하는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UAE 사막기지 계약 직후 윤서진과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모래바람이 장비 표면을 때렸고 열기는 전자장비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마르 알누아이미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습니다.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넘기는 것과 실제 운용자가 전장에서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매뉴얼에 적힌 것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포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 중간층 표적이 몰려올 때 어떤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지, 연동체계에서 어느 정보가 지연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까지 함께 훈련했습니다. 오마르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말로만 그럴듯하고 실전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사막 훈련장. 연동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상 표적 15개가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서로 다른 높이, 서로 다른 속도였습니다. 패트리엇이 상층을 잡았습니다. 천공투가 중간층을 잡았습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오차 시간 0.9초. 오마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빠른데요. 윤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팔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장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손을 더럽힙니다. 오마르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한국팀은 장비를 넘기고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장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였습니다. 밤, 기지 식당. 오마르와 윤서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마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형이 예멘 전선에서 죽었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공 경보가 늦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 성능표보다 실전 반응 속도를 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국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마리암 하디드는 위기관리 책임자였지만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공체계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통해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상층과 하층만으로는 도시에 너무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중간층이 비어있으면 민간시설이 가장 위험해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기술을 이해하는 대신 결과를 이해했습니다. 활주로가 살아남느냐? 수십만 승객이 발이 묶이느냐? 국제도시의 신뢰가 무너지느냐? 마리암에게 방공체계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이었습니다. 먼 곳, 공격 설계실. 카말 파라디는 UAE가 새로운 체계를 들여온다는 정보를 보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변수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새 장비는 처음 실전에서 흔들린다. 다국적 연동은 더 흔들린다. 이 판단이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승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적도 멍청한 게 아니라 충분히 계산했고
그 계산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공습 며칠 전 사막기지에서 훈련이 끝났습니다.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팀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서진만 남았습니다.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확인하고 싶어서요. 끝까지요. 당신은 기술자입니다.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마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윤서진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자기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밤, 윤서진은 기지 밖을 걸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믿을 수 없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혹은 몇 주 뒤, 이 하늘에서 진짜 위협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그때 천궁투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설계한 연동이 실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윤서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사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중간층이 있었습니다. 그 층을 지키는 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요. 그리고 며칠 뒤 진짜 밤이 왔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1시간. 두바이 하늘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달랐습니다. 같은 밤, 두 개의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바이, 하나는 공격을 받는 다른 도시의 하늘. 카말 파라디가 의도한 것은 체계에 과부하였습니다. 다종 공격, 시간차, 고도 분산, 포화. 서류상으로만 보면 충분히 승산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의 방공망이 이런 조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쪽은 달랐습니다. 상층에서 포착한 정보가 중간층과 하층으로 곧바로 흘러갔습니다. 중간층에서 잡은 신호가 나머지 체계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이 차이를 대피소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발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혼란스럽게 터지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막혀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성능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무기가 한 언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좋은 무기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강 체계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나라로요. 작전실에서 오마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스크린과 보고 체계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반엔 여러 화면을 확인하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천궁투 담당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윤서진은 차갑게 답했지만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데이터 몇 줄이 아니라 도시 하나가 흔들린다는 것을요. 중간층 표적 12개 포착. 연동 확인. 우선순위 배정 완료. 발사. 짧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윤서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2개의 점이 움직였습니다. 천궁투의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하나, 둘, 셋.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오마르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항에서 마리암은 그 결과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몇 차례 큰 충격 뒤에도 활주로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고 터미널이 붕괴하지 않았고 대피가 질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사적 승리를 몰랐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하늘 위에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파티마는 아이의 울음을 달래다 말고 밖을 봤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체감이 들었습니다. 불빛이 터질 때마다 도시가 한 번씩 더 살아남고 있다는 체감이요. 반대편에서 카말 파라디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중간층이 계산보다 즐겼습니다. 그는 한국을 보조제 정도로 봤던 자신의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은 패배의 순간이자 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냉혹한 인정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얕봤군. 그의 참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밀어붙여도 뚫리지 않을 겁니다. 중간층이 너무 단단해요. 카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정이 있어야 국뽕도 더 세련돼집니다. 멍청한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계산한 적에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피소에서 엘리아스가 결정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금 기사로 써야 할 핵심은 누가 몇 발을 맞췄는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체계는 함께 움직였고 어떤 체계는 서로 말을 못했다. 그리고 그 차이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체계의 보조가 아니라 핵심 연결축으로 증명됨. 중간층 없이는 전체가 무너질 뻔했다. 아드리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기사 쓸 수 있겠어요? 엘리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 쓰던 방식으로는 못 쓸 것 같아요. 왜요? 제 편견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드리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편견이요? 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깨닫고 있어요. 폭발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피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리암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상황 종료 확인. 모두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엘리아스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밤 두바이는 버텼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고요. 공습 이틀 뒤 두바이 공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셔터를 내렸던 매장은 다시 불을 켰고 활주로에는 다시 항공기가 섰습니다. 마리암은 밤새 쌓인 서류와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잠깐 멈춰 빈 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도시. 하지만 사실은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판단과 요격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녀만큼 절실하게 아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엘리아스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3편을 써야 했습니다. 처음 2편은 익숙한 언어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한국 체계에 대한 기사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성비가 좋아서 선택된 체계라는 문장으로는 이 밤을 설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엘리아스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강대국 중심의 언어로 세계를 읽어왔다. 그 언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두바이 밤하늘이 가르쳐 주었다. 이 고백이 주인공 서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막기지에서 윤서진은 여전히 조명 밖에 있었습니다. 뉴스는 그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마르가 찾아왔습니다. 윤 엔지니어. 네. 당신들이 만든 건 장비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윤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하늘 한가운데의 빈틈을 메우는 사람이었고 그 빈틈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죽고 더 오래 무너졌을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지우는 뉴스를 보며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1960년대 남의 무기를 빌려 하늘을 올려다보던 나라. 몇십 년 뒤에는 중간층을 설계하고 상층으로 올라갈 다음 체계까지 준비하고 있는 나라. 이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 성공담이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논문 마지막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천궁2 이후 더 높은 체계로 이어지는 미래.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 유럽 어느 스튜디오. 빅토르 셰르만이 방송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UAE 방공 성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빅토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 공급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완전한 찬양보다 늦은 인정이 더 맛있었습니다. 오래 무시하던 사람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장면. 그게 가장 강하게 박혔습니다. 공항에서 엘리아스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처음 적었던 메모 옆에 그는 새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전쟁을 강한 나라들의 언어로만 읽었다. 그러나 어떤 밤에는 조용하고 정확한 나라가 하늘의 가운데를 지킨다. 그 문장이 곧 이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엘리아스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쓸 기사들은 달라질 거라고요. 더 이상 강대국 중심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을 거라고요. 한국에서 최도현은 후배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UAE 실전 데이터가 왔습니다. 요격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96%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최도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 체계를 준비하세요.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갑니다. 고생했다. 아버지. 왜? 우리 해냈어요.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윤서진은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서름, 자부심, 안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아스는 스페인에 도착해 딸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야? 엘리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 어떻게? 강한 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 조용하고 정확한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아스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빌린 무기에서 시작해 남의 하늘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까지 60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본다.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한국은 또 어떤 놀라움을 보여줄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겠다고요. 조용하지만 정확한 나라 한국을요.